오늘로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연기됐습니다.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은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회동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배경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이 청와대로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라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정책특보와 특별고문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대거 중용됐습니다. 대선 패배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비대위가 호남의 성원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당내 진보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당 내홍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치 이슈와 현안에 대한 전직 의원들의 날카로운 시각 맞짱 토론. 오늘은 회동을 불과 4시간 앞두고 전격 취소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오찬 회동, 윤 당선인의 인수위 인선, 그리고 민주당 비대위 구성에 대한 당내 반발에 대해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신구 권력의 첫 만남으로 관심을 모았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 오찬 회동이 무산됐습니다. 회동 날짜를 다시 잡기로 했지만 무산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당선인 양측은 회동을 불과 4시간 앞두고 연기 사실을 발표했지만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배석자 없이 이뤄질 것으로 예고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오찬 회동이 미뤄졌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과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회동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정을 미룬 이유에 대해선 양측 합의에 따라 밝힐 수 없다며 말을 아꼈고 연기 요청을 어느 쪽에서 먼저 했는지도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실무자 차원의 협의는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상호 실무 차원의 조율을 하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동안 양측의 실무 협의는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윤 당선인의 비서실장이 해왔습니다. 회동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미뤄진 건 이 실무 협의 과정에서 논의 테이블에 올릴 의제 조율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윤 당선인이 공식화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건의가 문 대통령에겐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윤 당선인 측이 문제를 제기한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공공기관 인사권 행사에 대한 입장차도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입니다. 실제 대선 직전 한국농어통공사 사장 등이 임명되자 이른바 알박기 논란이 제기됐고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임명된 공공기관 인사들은 스스로 거취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이 회동 직전 무산되면서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과도기 동안 신구 권력의 인수인계와 업무 협조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회동은 양측의 실무 협의를 거쳐 다음 주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향후 대통령 집무실이 기존 청와대가 될 가능성이 제로라며 집무실 이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유력한 후보지로 용산 국방부 청사와 광화문 외교부 청사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김은혜 대변인은 국민 소통을 우선에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는 것을 추진했지만 경호와 비용 등의 문제로 결국 포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는 후보 시절 공약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청와대 밖으로 나와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오랜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5월 10일에 취임을 준비할 때 새 대통령 집무실에서 저희가 국민께 인사드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재 유력한 후보지로는 용산 국방부 청사와 광화문 외교부 청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대통령이자 군 통수권자에 대한 경호 보안 문제인데 국방부 청사는 헬기장과 지하벙커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좀 더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윤 당선인이 공약한 광화문 시대, 소통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외교부 청사를 선택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 밖에 정부 강료들이 짧은 시간 안에 모일 수 있는 위치, 관저로 사용될 공간과 집무실의 거리, 시민 통행 불편 등이 검토 대상입니다. 상당히 많은 검토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우와 보완을 이유로 해서 청와대 안에서 저희가 소통이 가로막히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 이와 함께 윤 당선인 직속 청와대 이전 TF는 세종 제2집무실 설치를 5월 10일 취임 전까지 완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세종 행정수도를 완성시키겠다며 세종 제2집무실에서 격주로 국무회를 개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정책특보에 박근혜 정부에서 수석 비서관을 지낸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와 김현숙 숭실대 교수를, 특별 고문에는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 등 7명을 임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인수위원이나 고문들의 면면을 보면 MB 박근혜계 인사들이 대거 포진한 가운데 호남 출신 인사들도 눈에 띄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인사들의 재규합이라며 혹평했습니다. 홍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기 정책 방향을 가름할 인선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정책특보에 국회의원 출신인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와 김현숙 숭실대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경제수석과 고용복지수석을 지낸 강석훈, 김현숙 신임특보는 윤 당선인의 경선 시절부터 다양한 분야의 정책적 지원을 해왔습니다. 정무특보엔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이 발탁됐습니다. 장 신임특보는 DJ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고 지난해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선 예비 경선에서 탈락한 뒤 윤 당선인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7명의 특별고문 인선도 발표했는데 MB계가 주류를 이룹니다. 윤진식 전 산자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임태희 전 한경대 총장은 대통령 실장을, 이동관 디지털서울 문화예술대 총장은 홍보수석을 지냈습니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이석준 전 실장과 민주당 대변인 출신의 유종필 전 국회 도서관장 등도 특별 고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임명된 특보와 인수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국민 통합을 위한 호남계 인사의 중용도 있지만 특히 MB계와 박근혜계 인사 포진이 두드러집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선 보수 정권 인사들의 재규합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미래 비전은 보이지 않고 지난 보수 정권의 인사들을 재규합하는 데 그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 김태효 교수, 이종섭 전 합동 참모차장 등 MB정부 출신 인사들이 빽빽하게 현재 인수위 인선은 절반 정도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윤 당선인은 능력 있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인수위를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남은 절반의 인수위원을 어떻게 구성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대선 후 처음으로 호남을 찾아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 윤호중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가 이어지는 등 내홍이 심해지는 모습입니다. 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비대위가 첫 지방 순회 일정으로 광주와 5.18 민주묘지를 찾아 대선 패배에 고개를 숙이며 거듭 사죄했습니다. 비대위는 80%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보여준 호남에 정권 재창출을 하지 못한 데에 대한 반성의 마음을 전하고 변화와 쇄신을 다짐했습니다. 민주당이 호남의 성원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송구합니다. 호남의 선택이 다시는 아픔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 민주당이 모든 것을 바꿔서라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 보상을 위해 2차 추경 편성에 나서겠다며 민생 우선을 강조했습니다. 조속한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2차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조속히 정부와 협의할 방침입니다. 코로나 극복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야당의 즉각적인 협상을 제안합니다.
이번 광주 방문을 통해 당심을 추스리고 핵심 지지층으로부터 비대위 체제를 인정받으려는 모습이지만 윤호중 비대위 체제에 대한 불만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86그룹 출신으로 구성된 당내 최다 의원 모임 더 좋은 미래가 윤호중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기로 한 겁니다. 특히 대선 패배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봉합하는 방식으로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질 수밖에 없다며 새로 선출될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선 경선 후보였던 박용진 의원도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대선 패배를 잊게 한 것이라며 윤 비대위원장을 직격했습니다. 위성정당 창당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하는 윤호중 비대위원장님의 인식 적절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로남불을 정당화했던 우리의 모습이 오늘의 패배를 잊게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내 비토 여론이 확산되자 윤 비대위원장은 내일 초재선 의원 간담회에서 직접 의원들을 만나 이야기 듣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만남에서도 윤 위원장 퇴진 요구가 계속 분출될 경우 다음 주 원내대표 경선까지 비대위 리더십을 둘러싼 당내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의 패배 원인을 진단하고 대선 이후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사회 갈등으로 인한 양극화 현상을 지적하며 성별과 나이, 지역 격차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매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대 대선 패배에 대한 진단은 냉철했습니다. 토론회를 주관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의 무공천 원칙 폐기 등을 거론하며 소탐대실의 정치를 패배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심하면 언제든 민심이 떠날 수 있다며 반성과 쇄신을 촉구했는데 불과 0.73%포인트 차이로 아쉽게 졌다는 여당 내의 평가와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반성으로부터 혁신하는 것이 패배를 수습하고 당을 단합시키는 출발점이고 떠났던 당원 동지들과 등 돌렸던 민심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일자리 등 개인이 당면한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이번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보유 여부, 서울과 지역의 격차 등으로 이득을 보지 못한 집단이 생겼고 이들의 피해의식과 소외감이 양극화 현상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갈등을 해결하고 이해관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한 집단이 선택적으로 이득을 보면은 다른 집단들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더라도 우리 집단은 이제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 같은, 손해를 본 것 같은 이런 피해 의식이나 어떤 불공정성 의식, 보상 의식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죠. 토론에서는 특히 성별과 나이에 따른 정체성 문제가 대선 국면에서 두드러졌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세대 갈등에 젠더 갈등이 더해지며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 문제로 이어졌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정체성이 표출되고 있는 사회적 흐름을 받아들여야 하며 민주당이 소수자와 약자의 편에 서는 등 정확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체성 정치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지금 젠더를 중심으로 이번 선거에서 좀 두드러졌던 것 같고 그래서 그거랑 관련해서 좀 생각해 볼 거리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40대들은 민주당 국힘은 못 찍겠어. 하지만은 민주당 꼴 보기 싫어라고 해가지고 포기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밖에 토론회에선 수도권 자가 보유에 따른 세금 문제와 소수 정당 지지자의 이념적 소외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국회 방송 이매련입니다.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선관위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번 대선에서 발생한 확진자 등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무총장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전투표 기간 이미 기표된 용지가 배부되거나 확진자의 투표지가 비닐봉지 등에 담겨 전달되는 등 사전투표 부실관리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보여주기식 꼬리 자르기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허은하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무능과 편향으로 일관했던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사무총장이 그만둔다 한들 무엇이 달라지겠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관리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재도약하려면 더더욱 노 위원장의 사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재선 김성환 의원을, 수석 대변인의 고용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김성환 신임 정책위의장은 이해찬계 친문으로 분류되는 인사로 윤호중 원내대표 체제에서 기획 담당 수석 부대표를 역임했습니다. 고용진 신임 수석 대변인은 전임 송영길 대표 체제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도 수석 대변인을 지냈습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국민의힘과의 합당에 반대하며 당의 제명을 요청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개인 SNS를 통해 기득권 양당으로 회귀하는 합당을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의원회의에서 제명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본인을 포함해 안철수 대표와 당 동지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은 변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비례대표인 권 원내대표는 당의 제명 조치가 있으면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지만 자진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장정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장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예정이 되어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의 오찬 회동이 이제 무산이 됐는데 그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네, 어제 아침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오찬 회동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24시간 만인 오늘 아침 이 회동을 4시간 앞두고 이번에는 회동이 무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연기라고 밝혔지만 여러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은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회동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입을 맞췄는데요.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현재의 대통령과 다음 대통령 이렇게 신구 권력이 충돌하는 발화점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국민의 온 관심이 쏠린 두 사람의 첫 회동이 이 회동 당일 연기라는 이 초유의 사태를 맞은 것은 어떤 갈등 상황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추측인데요. 이번 회동이 이 축하와 덕담의 자리라는 역대 회동 성격과는 달리 MB 사면 요청 같은 의제가 노출되면서 양측의 온도차가 컸을 거라는 해석입니다. 실무협의는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주도했는데요. 대통령 측은 덕담을 주고받으며 신구 권력이 손을 맞잡는 이 통합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리고자 했다면 당선인 측은 MB 사면, 코로나 추경 등의 여러 의제를 가지고 대화하고자 했던 것이 두 사람 선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고 결국 이 회동 취소로 이어진 게 아닐까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그 MB 사면 같은 의제가 회동 전에 언론에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부담으로 크게 작용을 했다는 그 분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윤 당선인 측이 이명박 전 대통령 이 사면 요청을 국민 통합과 화합을 명분으로 이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관심이 쏠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안은 국민 정서면에서 다르다고 선을 그어왔던 만큼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은 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임기 말 현직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이 될 당선인의 건의를 외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아마도 윤 당선인의 건의를 수용하는 형태로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전향적으로 결정하지 않겠느냐 하는 관측이 우세했는데요. 양측이 부인하고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 사면권 의제가 이번 회동 무산의 한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 전 대통령 사면과 함께 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동반 사면도 거론되면서 문 대통령의 고심은 깊을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경수 지사를 사면했을 경우 국민에게 이 내편 챙기기로 보일 수 있는 대목이어서 이 또한 신중할 수밖에 없고요. 사면은 결국 대통령의 몫이기 때문에 이 사면 건의를 공개적으로 받게 된다면 문 대통령의 숙고는 쉽게 결정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정권 교체에게 늘 그 인사를 하느냐 마느냐 그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지금도 그 임기 말 알 바뀐 인사 그 논란이 일고 있네요. 네. 이 부분이 인사 이번에 그 회동 무산에 또 영향을 미쳤을까요? 우선은 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 문제에다가 네. 이 정권 말 인사를 둘러싼 갈등이 결국 이 신구 권력이 정면 충돌하게 한 것 아니냐 하는 시선이 많은데요. 윤석열 당선인 측은 어제 임기 말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꼭 필요한 인사의 경우 협의를 진행해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했습니다.
한국마사회 등 임기가 완료된 일부 공공기관장과 에너지 공격 상임감사 등이 새로 임명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이 산하기관 임원들을 사퇴시킨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유죄 판결 이후 새 정부가 출범을 해도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장 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윤 당선인 측에서 사전에 기관장 임명을 함께 협의하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정부 임기이고 임기 내 주어진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고 불쾌했다는 뒷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인사 알박기 논란도 회동을 무산시킨 또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시선이 대부분이고요. 앞으로 정부 인수인계 과정도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그 회동 무산 때문에 그 사상 초유로 한국은행 총재 공백 사태가 또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8년간 한국은행을 이끌어온 이주열 총재 임기가 오늘 31일 종료되는데 공백 없이 후임 총재가 곧바로 취임하려면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감안해서 이미 이달 초에 인선이 마무리됐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하는 총재 후임 지명이 늦어진 데에는 대통령 선거가 큰 요인이었는데요. 차기 정부의 이 경제 정책에 영향을 주는 하는 총재를 문 대통령이 지명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 이 새 대통령 당선인을 기다린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협의를 통해서 이 새 하는 총재를 결정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요. 하지만 회동이 무산되면서 막상 다음 달부터 하는 총재 공백 사태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고 예상보다도 총재 인선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김호수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도 이제 관심의 대상인데 김 총장이 오늘 직접 일단 물러날 뜻이 없다고 밝혔죠? 네, 김호수 검찰총장 오늘 아침 대변인실을 통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회동이 전격 무산된 직후 나온 입장이었는데요.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물러나지 않고 임기를 끝까지 채우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김 총장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데에는 어제 윤석열 당선인 측 언론 인터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은 어제 인터뷰를 통해서 김 총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라고 말하면서 윤 당선인이 김 총장에게 사퇴를 압박하거나 종용하진 않을 거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윤 당선인이 자신의 후임으로 임명된 김호수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이 대장동 사건에서 이 검찰의 공정성이나 수사의 중립성 문제 등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김 총장에 대한 사퇴를 압박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 투트랙 전략으로 보는 그 시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정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오늘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3월 16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 공천 불가론입니다. 대선을 마친 정치권의 관심을 이제 77일 앞으로 다가온 6일 지방선거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야 각 정당도 서둘러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향후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선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공천 불가론이 제기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들의 평가에 책임 있는 사람이 다시 공천되는 일은 막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대선 패배의 직격탄이 됐던 정권 심판론이 지방선거까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때 어떤 사람을 공천할 거냐가 아주 핵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었거나 아니면 핵심적 역할을 했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단호하게 저희가 공천에 개입해서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갖는 리스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아 떠나는 지방선거 과정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권지웅 비대위원이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해당 발언은 현재 충북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전북지사 출마설이 돌고 있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광주광역시장 출사표를 던진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경기지사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으론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공천 불가론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겨냥해 불출마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인데요. 책임져야 할 분들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지 누군가 나서서 정리할 일은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낸다면 대선 패배의 충격을 수습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될 텐데요. 여야 모두가 사활을 건 6.1 지방선거.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이어질까요? 아니면 새 정권에 대한 견제가 작동할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이준석 타세 대 억가말라입니다. 제20대 대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5년 만에 이룬 정권 교체를 자축하며 차기 정부의 성공을 다짐하고 있는 가운데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상당한 표차로 우세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초박빙 대선이 된 것을 두고 이준석 책임론을 제기한 것인데요. 나 전 의원은 특히 이 대표의 득표율 관련 발언을 지적하며 선거 기간 내내 이어진 이 대표의 낙관론을 비판했습니다. 좀 선거가 어려워진 건 있는 것 같아, 마지막에. 우리가 8% 이긴다 하다가 이제 10% 이긴다 뭐 이렇게 하니까 뭐 8 내지 10%? 그럼 나 안 찍어도 이기네 하고 안 가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선거는요, 절박해야지 이기거든요. 이 대표 때문에 선거가 어려워졌다는 나 전 의원의 발언에 이준석 대표 측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 바로 반격에 나섰는데요. 김 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화뇌동회 억가, 즉 억지로 까내리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AI 윤석열, 59초 쇼츠, 페이스북 단문 공약 등 새로운 선거운동 방식으로 주목받고 캠페인을 이끌어간 사람이 누구냐고 반문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어 비록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호남 지지율에도 시비를 걸고 싶을 것이라며 총선 전에 절박하게 태극기 들고 광화문에 모여 부흥회하더니 총선 결과는 어땠냐라고 적었는데요. 이는 지난 2020년 나 전 의원이 원내대표 당시 겪었던 총선 참패를 꼬집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예상과 다르게 신승한 것을 놓고 이준석 책임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표, 당직 개편 작업으로 주도권 회복을 노리는 등 당 기강 잡기에 나섰는데요. 선거에서는 이겼지만 전략에서는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지금 자신을 향한 책임론, 이준석 대표는 무엇으로 잠재우게 될까요? 이상 지금까지 오늘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전직 의원들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와 현안들을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2주 만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그 사이 이제 대선이 끝나고 또 이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5년 만에 이루어진 정권 교체에 대한 두 분의 심경, 이번 대선에 정말 두 분이 굉장히 힘을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심경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민희 의원님. 이긴 쪽부터 들으세요. 이긴 쪽부터 들어볼까요? 네, 이현주 의원님. 뭐 큰일 날 뻔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정권 교체의 열망을 국민들이 이제 반영을 해주신 것 같고, 다만 아주 정말 그 간발의 차이로 정권 교체를 해줌으로써 교만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경고도 같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살얼음판이겠구나. 순식간에 추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정말 걱정이 크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검찰 권력이 언론과 함께 대선 전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그게 성공했기 때문에 이 검찰의 그 무한 질주를 막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인권이 침해당할까, 이런 걱정이 큽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국민들이 일방적으로 누구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0.73%라는 아슬아슬한 차이로 승패를 가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걱정은 검찰 독재 국가로 갈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것 때문에 걱정이 매우 큽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그 예정이 돼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의 오찬 회동이 전격적으로 이제 무산이 됐는데, 그 배경으로 MB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패키지 사면설, 그리고 정부 인사권 등을 놓고 정면 충돌한 거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의 해석과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최 의원님 먼저 하실까요? 네. 우선 어느 쪽에서 회동을 말하자면 불발시킨 건가, 이 부분은 저는 명확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양쪽이 또 밝히지 않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 밝히지 않기로 했는데 내일쯤 보수 언론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근데 그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일지는. 근데 중요한 거는 MB 사면과 관련하여 신문들이 너무 앞서 나가서 이미 양측이 교감이 됐다. MB 사면한다. 거기에 김경수 전 지사를 더해서 할지만 남았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간 거예요. 근데 적어도 제가 아는 한 그런 교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 입장이 나왔지만 MB 사면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MB 사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제 부패 사범이 아니세요. 정치적인 문제였고 그랬기 때문에 일부 저는 동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은. 근데 MB는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권력을 사유화해서 경제 부패 비리 사범으로 지금 감옥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경제 부패 비리 사범으로 감옥에 넣은 분이 윤석열 당선인이세요. 그런데 그러면 그때 경제 부패 비리 사범으로 잡아 넣을 때 그때 논리는 뭐고 풀어줄 때 논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다만 지금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 MB맨들이 많다는 거 외엔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많은 그 정치인들이, 평론가들이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더 큰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런데 MB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만약에 사면된다면 이게 법적 공정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이걸 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을 줍니까? 그냥 집권하시고 8.15 때 하시든지 전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책임지고 하시면 될 걸 왜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요하는 느낌이에요. 지금 언론도 MB 사면 당연하고 거기에 김경수 전 지사를 하냐 마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를 하는 건 어떻게 결자 해지의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니, 결자 해지를 본인이 하시라는 겁니다. 네, 왜 문재인 대통령께 하냐는 거죠. 네네.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면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하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국민 통합이 되려면 민주당 측에서 먼저 이것이 이제 좀 건의가 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이 되면 참 이게 국민 통합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이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이 좀 저는 좀 너무 섣부른 감이 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진행이 됐을까? 좀 뭔가 좀 더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취지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하자라는 취지였던 거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당선인도 그렇고 그 주변 측근들도 그렇고 사실은 전직 두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도 계시고 MB 대통령도 계시지만 사실 민주당 측의 정서를 조금 이해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상대고 어쨌든 지금 여소야대니까. 그런데 저는 민주당의 정서를 그래도 비교적 잘 이해를 하는 편인데 민주당이나 민주당의 지지층의 정서는 두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대이긴 하지만 MB 대통령,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재임 시기에 굉장히 감정적 충돌이 많았고요. 또 사실은 여러 가지로 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과연 저런 제안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응하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어쨌든 상대도 존중을 해야 되니까 저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정민주당이 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걸 못 받아들이시는데 그걸 압박해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안 되면 이제 그만 그걸 자꾸 이렇게 분위기 조성하기보다는 당선인께서 취임한 이후에 본인이 책임지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검찰 내에서는 올 것이 왔다 하는 이런 기류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명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권성동 의원이 김오수 검찰총장을 향해서 퇴진 압박성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 총장이 이 사의서를 바로 일축을 했고요. 여기서 그러면 OX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총장이 임기를 채울 것이다 하면 O, 아니다 하면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선택해 주시죠. 두 분 다 O를 드셨네요. 두 분 다 네. O를 들어주셨네요. 네. 먼저 그 이유 최 우선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지금 이런 식으로 권성동 의원이 저러시면 윤석열 당선인이 김오수 총장의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도 마찬가지인데 그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말 나라가 들끓었잖아요. 언론은 대다수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법원의 절차상 이제 법적 판단이 법원이 사실 윤석열 총장 손을 들어줬지만 나중에 법원이 추미애 장관이 옳았다 이렇게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은 끝까지 추미애 장관을 경질했다는 오해를 받으면서까지도 검찰총장의 임기는 지켜줘야 된다는 입장이셨어요. 그래서 그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까지 신뢰를 마지막까지 보내셨거든요. 그렇게 임기를 보장해 줬는데 당사자가 나간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정신에 비추어 보면 검찰총장 임기를 둔 것은 정권에 상관없이 검찰이 독립적인 수사를 하라는 취지인데 갑자기 당선되고 지금 며칠 되었다고 윤핵관 핵심인 한 분이 김오수 총장 보고 거취를 알아서 결정하라. 그러면 도대체 국민들을 뭘로 보시는 건지 다 지켜본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가면 김오수 총장은 물러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검찰총장 임기가 정해져 있고 그게 법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압박을 계속할 경우 윤석열 당선인이 김오수 총장의 미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윤석열 당선인의 뜻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네. 네, 이제 권영세 그분께서도 정치적 임명 인사들의 이제 거취를 생각해야 된다, 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물론 이제 정치적 임명 인사라는 게 뭔지 좀 애매하긴 한데요. 정무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거취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는 당선인과 함께하고 또 대통령과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검찰총장이 그런 자리냐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검찰총장은 정책 중립이 굉장히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검찰총장의 어떤 임기가 보장되는 부분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무시를 하고 정치적 임명 인사로 이것을 보고 거취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과연 해석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그리고 그동안에 권오수 검찰총장이 좀 부당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을 한 번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이런 얘기를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발언을 할 때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임기도 시작하기 전에 정쟁의 소용돌이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요. 어쨌든 지금은 인수위 단계고요. 또 네. 정권의 초기도 마찬가지인데
좀 저는 이런 어떤 막 정치적으로 예민한 부분들에 대한 발언 이런 것은 좀 신중히 하고 오히려 지금 국민들이 기다리는 게 뭐냐 코로나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또 공통 공약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세, 부동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과 같이 양도세 완화라든지 이런 걸 얘기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빨리빨리 합의를 해서 공통 공약 추진위원회 이런 걸 형성한다든지 추진한다든지 해서 이런 거부터 좀 얘기하고 그런 게 이슈가 되는 거를 국민들이 좀 바라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굉장히 예민한 것이라서 생각은 할 수 있으나 뭐 우리가 어쨌든 권력이라는 게 이동이 됐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물밑에서 민주당 쪽에도 좀 가까운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민주당에 또 얘기 통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민주당의 지도부도 있으니까 그렇게 약간 정치적으로 저는 풀 일이지 이걸 공개적으로 발언을 해서 압박을 하는 듯한 모양새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이런 좀 걱정이 됩니다. 잠깐만요. 네. 지금 이제 정무직 자리 문제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이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 5년 전에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 정무직 자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가 됐고요. 환경부 장관이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 권영세 의원이 얘기한 것 같은 것 때문에 감옥에 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환경부 블랙리스트라 그래서 국민의힘이 난리를 치셨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일을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언론이 지적 안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환경부 건을 까먹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금 환경부 장관이 감옥에 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저는 그때도 이게 그 환경부 장관이 그 산하기관 문제였어요. 환경부 산하기관에 임기가 다 된 사람도 있고 임기가 안 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임기 안 된 사람도 몇 개월밖에 임기가 안 됐어요. 근데 이 과정에 처리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감옥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제 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3년, 대개 정무직이 2년 내지 3년이거든요. 초기 3년이 지나고 임명되신 분들은 임기가 1년 내지 2년 다 남아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저렇게 강압적으로 나오면 곳곳에서 환경부 장관 같은 김은경 장관 같은 문제가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의원님의 말씀에 합리적인 것도 많은데 예를 들면 김호수 총장의 거취를 민주당에 얘기되는 누군가하고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순간 이건 정말 정치적으로 폭발할 사안이 될 거다. 그래서 이건 헌법 정신에 따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게 최동욱 전 총장 사태가 생각이 나요. 최동욱 전 총장의 경우 개인의 불미스러운 건을 법을 어겨가면서 국정원이 개입해서 끝까지 몰아내려고 하다가 그게 부작용이 생겨서 지금 그 관련된 분들이 법적 책임의 과정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임기가 있는 검찰총장에게 임기를 보장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던 국민의힘이 갑자기 정권 잡자마자 김호수 총장에게 물러나라고 압박하는 듯한 저런 행동은 정말 그건 자가당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그 특보단 고문단 인선에 이제 나섰는데 면면을 보면 오랜만에 다시 그 눈에 띄는 그런 인사들도 보입니다. 이동관, 임태희, 유종필 이런 그 인사들은 그 MB 박근혜 정부 출신이라는 그런 이제 그 모습들이 그 평가인데 이분들에 대한 그 오늘 특보단 고문단 인선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는 이현주 의원님. 네, 뭐 새로운 분들이 좀 많이 대거 이렇게 등용이 되면 좋을 텐데. 네. 근데 또 저희가 이제 이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인력풀이라는 게 좀 한계가 있고 짧은 이제 기간, 특히 이제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치에 입문하고 이런 시기 자체가 좀 늦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이 아는 인맥 자체가 그렇게 두텁진 못하거든요. 오랫동안 정치하신 네. 분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어도 조금 양해를 해주십사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건 특보단과 고문단이니까 저는 앞으로 실질적으로 내각이라든가 이런 인선에서는 이제 국민들이 볼 때 이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어쨌든 그동안에 쭉 이렇게 자문을 받아 오셨던 분들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갑자기 자문을 다 끊고 새로운 사람을 생뚱맞게 자문을 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영속성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들은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별로 보탤 말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MB맨들이 지금 복귀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참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을 모셨던 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과연 내가 모신 대통령이 역사적 평가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세수한 그분의 핵심들은 같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MB가 지금 역사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거나 최소한 지금 상태가 아니라면 저는 MB맨들의 핵심의 복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아니잖아요. 역사가 거꾸로 가서는 안 되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모신 거잖아요. 한 분은 비서실장이셨잖아요, MB. 한 분은 홍보수석으로 언론 장악과 방송 장악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던 분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복귀해서 과거의 잘못이 다 잘못 안 한 거야. 이렇게 되면 방송 장악이 정당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감옥에 간 게 그게 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헷갈리는 상황이다. 그리고 거꾸로 사면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MB를. 이거는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이건 도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특보 고문단이기 때문에 특보단이나 이 부분은 앞으로 그분들이 어떤 자리로 정말 공식적이고 중요한 자리로 갈지 말지 아직 결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민주당을 보면요. 이번 대선 패배로 인해서 10년 주기론이 깨졌어요. 이런 뼈아픈 성적에 내부 정비부터 해서 갈 길이 좀 멀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가운데 또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 관련 반발, 또 젠더 이슈 우려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주당 비대위와 당 상황에는 좀 어떤 시각이실지 이 문제는 아무래도 최 의원님 의견 먼저 들어볼까요? 지금 윤호중 비대위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과거 비대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2014년에 김한길, 안철수 대표였어요. 새정치민주연합이었거든요. 그때 세월호를 거치고 지방선거 그게 거의 준 재보궐선거 뭐 이렇게 치러졌는데 그때 참패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그래서 두 분이 물러나셨어요. 그때 비대위원장으로 올라간 분이 박영선 의원이에요. 그때 원내대표였거든요. 그래서 박영선 비대위가 꾸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누군가를 모시려고 했어요. 그것으로 거의 그냥 지금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소용돌이가 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정도의 문제 제기는 그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윤호중 비대위에 대한 반대가 그 내용을 보면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인데 지도부의 일원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2014년에도 박영선 의원도 원내대표였거든요. 지도부의 일원이라고 얘기가 되는데 왜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냐? 당원 당규 때문이에요. 선거를 총괄 지휘하는 건 원내대표가 아니고요. 당 지도부거든요. 그래서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당 지도부이기 때문에 당원 당규에 따라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그 당의 일부 더미래인가요? 그쪽에서 사퇴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내일 모레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제가 민주당 내부의 사정을 잘 몰라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종의 내부 권력 투쟁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곧 이제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이었기 때문에 지방선거 공천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어떤 이제 기싸움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재명 그 전 후보에 대한 비대위원장 썰도 있고 했었는데
뭐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곧 지방선거가 있고 어쨌든 야당이 되었기 때문에 승패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 어쨌든 석패한 대선 후보를 갖다가 뭐 비대위원장으로 해서 패장을 또 만들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그것은 아마 설득력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뭐 그렇다고 또 지금 패배한 정당에 누군가가 막 아주 쌈박한 분이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큰 대안이 없지 않았을까 싶고요. 제가 좀 이렇게 정치 뭐 한 10년 정도 지금 이렇게 하면서 요즘에 와서 제가 좀 깨닫는 게 한국 정치가 이게 양당제가 되다 보니까요.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못해도 결국에는 상대방의 실책에 달려 있다. 권력을 가진 쪽이 성공을 하면 잘하고 지나가면 아무리 잘해도 별로 티가 안 나고요. 권력을 갖고 있는 쪽에서 계속 실책을 하게 되면 이쪽에서도 또 야당이 좀 못해도 그냥 야당한테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좋은 건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만 이게 양당제 이제 한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민주당의 지방선거, 제가 뭐 남의 당 얘기지만 민주당 지방선거의 그 승패는 윤석열 당선자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저는 많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이제 질문인데요. 이재명 전 대선 후보에 대한 역할론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비대위원장은 이제 뭐 지나갔지만 그 이전 후보가 언제쯤 다시 등판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짧게 들어볼까요? 네. 그거야 아무도 모르겠죠. 네. 정치 상황은 뭐 시시각각 변하는 거니까. 다만 비대위원장은 안 맞죠. 맞질 않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 본인도 비대위원장 맡으라는 이런저런 얘기 뒤에도 잘못했다 내가 이런 걸 올렸거든요. 그 말은 사실 잘해야 비대위원장을 맡거나 이런 거지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비대위원장 맡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은 비대위원장 맡을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비대위원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등판의 적기는 시시각각 변하는 지방선거에 나올 수도 있을까요? 지방선거에 나온다는 게 무슨 뜻이죠? 서울시장 출마?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네네. 서울시장 출마도 불가능하고 경기도지사 출마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이재명 후보는 선거 기간에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해서 0.73%의 석패를 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한 거예요. 국민의힘의 경우는 8%, 9%, 이준석 대표는 10% 이상 이긴다 그랬고 민주당도 지금 지나서 말씀입니다. 선거 시작할 때 3% 지고 있었거든요. 내부 조사에서도 3, 4% 이렇게. 그런데 순전히 저는 이재명 후보 개인기로 0.73%의 석패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바닥에서 이재명 신드롬이 일어나서 인기가 너무너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또 이런저런 기대가 얹히는데 대권 후보였고 대권에서 어쨌든 졌는데 거치가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거치가? 네. 네, 일단은 좀 쉬셔야 되겠죠. 일단 뭐 심신도 좀 피곤하실 거고, 보통 이제 패배를 또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렇게 잘 확 올라가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뭐 어쨌든 민주당도 자신들의 어떤 자산을 그렇게 뭐 쉽게 이렇게 그냥 낭비하는 것은 뭐 그럼 바람직하지 않겠나,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선례하고 비교를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에 이제 떨어지시고 나서 외국도 뭐 히말라야도 가시고 뭐 상당히 오래 쉬시다가 복귀를 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친노 라는 어떤 그 당시에 뭐 지금은 많이 약해졌습니다만 그 당시에 엄청나게 강력한 어떤 그런 계보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쉬셔도 본인의 어떤 그런 것들이 전혀 지장이 없는 구심력으로서의 그것이 지장이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본다면 반면에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당내 구심력이 물론 선거를 잘 치러서 그렇다고는 괜찮다고는 합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네, 뭐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당내 개파랄까요, 뭐 계보랄까요 그런 것이 강력하지는 않아서 어느 시점 정도에는 근데 정치에 이렇게 복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당에서도 뭐 마땅한 구심점이 될 만한 인물이 지금 안 떠오르기 때문에
당에서도 아마 총선 전에는 저는 복귀설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네. 당시 문재인 후보는 국회의원이셨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총선이면 뭐 2년 후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민주당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 맞짱 토론은 이제 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와대 오찬 회동 무산 그리고 인수위 인선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에 차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에 강원 영동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충청과 남부지방, 밤 사이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서울이 6도, 대구가 9도, 한낮 기온은 서울이 15도, 광주가 18도를 보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